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2042. 예. 오늘 무려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짧게 잘라놓은 영상이 있어서 5번째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총균세 아까 읽다가 도중에 14장 중간 정도까지 하다가 멈췄는데요. 이걸 마저 14장을 마저 하고 저는 고기를 구워서 어저께 사다 놨던 잡채밥하고 소주를 한잔 할까 합니다. 예. 자,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샀던 책들이라고 같이 샀던 책인데 소개를 안 시켜드린 책이 있어서 이 책도 중고로 산 건데 새 책이나 다르면 없어요. 자, 어떻게 물리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짐 알칼릴리 지음. 이 책은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좀 평가도 좋고 해서 사게 됐어요. 예. 그리고 또 물리학을 좀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샀는데 조만간 이제 과학책도 지금 읽고 있는데 제 지금 두 분야로 나누고 있죠. 인문학, 과학책. 총균세 다음에는 생물학에 대한 책을 좀 읽을 생각이고요. 예, 그렇고요. 생물학을 읽은 다음에 좀 쉬운 과학책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좀 다양하게 공부를 미리 해 놓으면 무의식적으로 제가 의식은 못해도 이 머릿속에서는 뭔가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계속 독서를 공부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현재는 이제 기초 다지기 식으로 쉬운 책들을 좀 가깝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좀 찾고 있어요. 뭐 지금 상황에서 인문학은 비교적 책이 좀 많은데 과학서적은 좀 제가 처음에 너무 어려운 책들만 좀 많이 사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책들보다 쉬운 책으로 좀 골라 읽을까 합니다. 좀 두께도 좀 얇고 그래서 책을 좀 바꿔가는 재미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 총균세 물론 굉장히 명저입니다. 명저인데 너무 두꺼우니까 계속 책을 바꾸는 재미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책 바꾸나 안 바꾸나 뭐 저는 그냥 공부할 뿐이고. 자 412쪽입니다. 아까 14장 중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집약적 심량 생산과 사회의 복잡성은 상호 자극 관계. 앞서 우리는 대규모 인구 또는 조밀한 인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량 생산이라는 조건이 충족되거나 적어도 수렵 채집의 생산성이 각별히 높은 지역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부 생산적인 수렵 채집민 사회는 추장 사회의 조직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국가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는 식량 생산을 통해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
이 사실과 바로 앞서 언급했던 각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회적 복잡성 사이의 상호관계, 결국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동안 식량 생산과 인구 변수와 사회적 복잡성 사이의 관계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다. 과연 집약적 식량 생산이 원인이 되어 인구 성장을 촉발시키고 결국 복잡한 사회를 탄생시켰던 것일까? 아니면 대규모 인구와 복잡한 사회가 원인이 되어 식량 생산을 강화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처럼 질문의 형태를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 하는 식으로 만들게 되면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 집약적 식량 생산과 사회적 복잡성은 자가 촉매작용에 의해 서로 자극하는 관계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성장하면 사회가 복잡해지며 가로 열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곧 논의하게 될 것이다. 가로 닫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식량 생산이 강화되면서 인구가 성장한다. 복잡한 중앙집권적 사회는 관계시설을 비롯한 공공토목공사, 더 나은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각종 금속 수입을 비롯한 장거리 교역, 그리고 각종 경제적 전문가들의 활동, 이를테면 목축민은 농경민이 생산한 곡류를 먹고 농경민은 목축민의 가죽을 이용하여 쟁기를 끌게 하는 따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 집권적 사회가 가진 이와 같은 이점 때문에 식량 생산은 점점 더 강화되었다. 따라서 인구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서 식량 생산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사회에 기여한다. 첫째, 식량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은 철따라 변동이 심하다. 일단 수확한 식량을 저장한 뒤에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적 권위체가 농경민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공공토목공사,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미드 따위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공공토목공사, 폴리네시아, 하와이의 관계시설이나 양어장 따위를 벌이거나 정복전쟁을 일으켜 더 큰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 둘째, 식량 생산이 잘 이루어지면 잉여 식량을 비축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전문화와 사회적 계층화가 가능해진다. 잉여 식량은 추장과 관료를 비롯한 엘리트 계급, 필경사와 기능인 등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전문가들, 공공토목공사에 동원된 농경민 등등 복잡한 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마지막으로 식량 생산은 사람들이 정주영 생활을 채택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정주영 생활은 사람들이 소유물을 축적하고 정교한 기술이나 기능을 발전시키고 공공토목공사를 일으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이다. 이처럼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은 복잡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선교사들이나 정부가 뉴기니 또는 아마존에서 그때까지 접촉이 없었던 유랑형 부족이나 무리와 처음 접촉할 때마다 보편적으로 두 가지 당면 목표를 세우고 접근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그 유랑민들을 비폭력화하는 것이다. 즉 선교사나 관료 또는 서로를 죽이지 않도록 설득한다. 또 하나의 목표는 유랑민들이 촌락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선교사와 관료들이 그 유랑민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들에게 의료 혜택이나 학교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개종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회가 복잡해지고 중앙 집권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처럼 식량 생산은 인구 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사회의 존재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식량 생산과 대규모 인구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복잡한 사회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찰에 의하면 분명히 무리 또는 부족의 사회적 조직은 수만 명이 넘는 사회에 적합하지 않고 현존하는 대규모 사회는 모두 복잡한 중앙 집권적 조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적어도 4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서로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문제다. 이 문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엄청나게 증폭된다. 20명으로 이루어진 무리 사회에서 2사람씩 짝지어진 관계의 수를 계산해보면 19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만약 2000명으로 이루어진 무리가 있다면 그 숫자는 자그만치 199만 9천으로 늘어난다. 이 각각의 쌍들은 곧 말다툼이 살인으로 번질 수도 있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리사회나 부족사회에서는 살인사건이 날 때마다 대개는 보복살인이 뒤따르게 마련이므로 살인과 보복살인의 끝없는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그 사회의 안정을 뒤흔들게 된다. 무리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싸움이 벌어지면 양쪽 당사자와 모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싸움을 중재한다. 부족사회에서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까운 친척이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름만이라도 알고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양쪽 당사자의 공통적인 친척이나 친구들이 싸움을 중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알고 지낼 수 있는 몇백 명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서로 무관한 2사람으로 이루어진 관계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낯선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쪽 당사자의 공통적인 친구 또는 친척이어서 그 싸움을 말려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만큼 적어지는 셈이다. 반면에 구경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2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의 친척이거나 친구이므로 그 사람 편을 들게 되고 결국 2사람의 싸움이었던 것이 패싸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규모 사회가 갈등의 해결을 구성원들에게 맡겨두기만 한다면 반드시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요인 하나만 보더라도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무력을 독점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앙집권적 권위체를 발전시켜야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네요. 2번째 이유는 인구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6인의 작은 촌락에서는 아직도 성인 인구 전체가 의사결정을 함께 참여한다.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한다. 그것은 어떤 소식이나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고 촌락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잘 들리며 또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 규모가 훨씬 커지면 공동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 같은 선행 조건들이 실현 불가능해진다. 심지어는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전체 회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규모 사회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화와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번째 이유는 경제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어느 사회나 구성원 사이에 물자를 주고받는 수단이 꼭 필요하다. 어떤 한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필수적인 물품을 많이 얻는 날도 있고 적게 얻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일부 필수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얻는 대신 다른 필수품은 늘 부족하게 마련이다.
관계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 사회에서는 이처럼 물자 이동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호혜적 교환에 입각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회에서는 당사자들끼리의 직접적인 갈등 해결 방식이 비효과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끼리 직접적이고도 경제적인 이동 방식도 비효과적이다. 대규모 사회가 경제적으로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호혜적 경제 형태뿐 아니라 재분배적 경제 형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남아도는 물자가 있으면 그것은 일단 중앙 집권적 권위체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 물자가 모자라는 개인들에게 재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기본이잖아요. 국가의 기능에.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도 이 정도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도 빈곤층이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각각의 개인의 예를 들면 도박에 빠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둑을 맞았다든가 그런 이유들도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도의 경제 규모라면 기본적인 생활의 안전망은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긍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을 이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쪽 그 서유럽 쪽에서는 이미 그런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는 물자들을 잘만 정말 정비해서 재분배를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게 근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과 교양을 갖게 되면 더 빨리 그런 사회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대규모 사회에 복잡한 조직이 필요한 이유 중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구 밀도에 관련된 문제다. 식량 생산자들의 대규모 사회는 수렵체진민들의 작은 무리에 비해 구성원들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도 높다. 수십 명의 사냥꾼으로 이루어진 무리들은 각각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획득한다. 그리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필수품은 무리들 간의 전쟁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이웃의 다른 무리들과 교역을 해서 얻는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무리 사회가 차지할 수 있는 영토가 점점 좁아져서 그 지역 바깥에서 구해야 하는 생활 필수품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의 총 면적은 약 4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1600만 명인데 이것을 간단히 80만 개의
80만 개의 영토로 나누어 각각의 면적이 0.05제곱킬로미터가 되게 했을 때 그 안에서 각각 20명으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한 무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이따금씩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마다 그 작은 영토의 국정선에서 이웃 무리들과 물품이나 신부들을 교환하는 정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공간적 현실 때문에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는 복잡한 조직을 가진 대규모 사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갈등 해결, 의사결정, 경제, 공간 등의 문제를 모두 고려했을 때 대규모 사회가 결국 중앙 집권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즉 정부를 독점하고 결정을 내리고 물자를 재분배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과 친척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여러 집단들을 보더라도 자명한 일이다. 초기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차츰 엘리트 계급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들도 처음에는 아마 모두가 평등했던 한 촌락의 여러 시족 중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평등해진 시족에 불과했을 것이다. 갈등 해결, 올바른 의사결정, 조화로운 경제 재분배. 이상으로 우리는 대규모 사회가 무리의 조직으로는 제대로 가능할 수 없으므로 복잡한 도둑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작고 단순한 사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전 또는 융합되어 크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융합, 중앙 집권적 갈등 해결 및 의사결정, 경제적 재분배, 도둑정치 체제의 종교 등은 결코 루소류의 사회적 계약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융합의 추진력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화론의 논리가 필요하다. 이 장의 도입부에서 나는 어떤 범주로 분류되는 사회라고 해서 모두 똑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각의 인간 집단은 제각기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무리사회와 부족사회의 경우 어떤 집단의 대인은 다른 집단의 대인에 비해 훨씬 카리스마적이고 강하며 결정을 중간에 사진이 여러 장 있어서 좀 봤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일에도 더 능숙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큰 부족 중에서도 유난히 강력한 대인이 있어서 중앙 집권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 부족은 대개 중앙 집권화가 미약한 부족에 비해 유리해진다. 파유족처럼 갈등 해결에 미숙한 부족은
분열되어 여러 개의 무리로 갈라지게 마련이고 추장 사회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역시 분열되어 여러 개의 작은 추장 사회나 부족으로 갈라지게 마련이다. 반면에 효과적인 갈등 해결, 올바른 의사결정, 조화로운 경제적 재분배 등의 장점을 갖춘 사회는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더 넓고 생산적인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 또한 자기보다 작은 자율적인 사회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여러 사회가 경쟁하게 되었을 때 만약 상황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사회적 복잡성의 수준은 한 단계 상승하게 마련이다. 부족들은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서로 합쳐 추장사회의 규모에 이르게 되고 추장사회들은 다른 추장사회를 정복하거나 서로 합쳐 국가 규모에 이르게 되며 국가들은 또 다른 국가를 정복하거나 서로 합쳐 제국이 된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큰 사회 단위는 만약 가로 열고 이 만약이 매우 중요하다 가로 닫고 그렇게 규모가 커진 데 따르는 각종 문제 가로 열고 지도자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의 끊임없는 위협 도덕 정치에 대한 평민들의 반감 경제적 통합으로 인해 늘어나게 된 여러가지 문제점 등 가로 닫고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각각의 작은 단위에 비해 잠재적으로 유리하다. 네, 역사에서 많이 보았듯이 아무리 크고 강성한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하니까요.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 융합, 합병되는 소규모 사회 작은 단위들이 융합되어 큰 단위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도 많고 고고학적 증거도 많다. 루소의 주장과는 달리 이러한 융합은 작은 사회들이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구성원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합쳐지기로 결정하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대규모 사회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회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자율성과 특권을 뺏기기 싫어한다. 그러므로 융합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고 합병되거나 아예 정복당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융합의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외부 세력의 위협으로 합병되는 경우의 예는 미국 동남부에서 결성되었던 체로키족 인디언들의 연맹에서 잘 나타난다. 체로키족은 원래 30에서 40개의 독립적인 추장사회로 분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추장사회는 대략 400명이 사는 하나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면서 체로키족과 백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가령 체로키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백인 정착민이나 상인들을 약탈하거나 공격했을 경우 백인들은 그 인디언이 어느 추장사회에 속해 있는지 구별할 수 없었으므로 체로키족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군사적 행동을 취하거나 교역을 끊는 방법으로 무차별 보복을 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로키족의 추장사회들은 18세기 내내 차츰 합쳐 단일 연맹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1730년에 대규모 추장사회들이 모여서 모이토이라는 추장을 전체 지도자로 뽑았고 1741년에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계승했다. 이 지도자들이 수행한 첫 임무는 백인들을 공격한 체로키족 사람을 처벌하고 백인 정부를 상대하는 일이었다. 1758년을 전후하여 체로키족은 의사결정 과정을 조직화하기 위해 예전의 촌락회의를 본보기 삼은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에코타라는 한 촌락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곳은 사실상 수도가 되었다. 그리고 체로키족은 결국 문자를 갖게 되어 성문화된 헌법까지 제정했다. 이처럼 체로키 연맹은 정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서로 반목하던
작은 사회들이 융합되면서 결성된 것이었는데 이들이 합쳐질 수 있었던 까닭은 강력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파멸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미국 교과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백인들이 만든 아메리카 식민지들의 경우다. 그중 한 식민지 가로 열고 조지아는 체로키족의 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촉진하기도 했다. 군주국 영국이라는 강력한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게 되자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자신들도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각각의 아메리카 식민지도 처음에는 체로키족의 주장사회처럼 자율성을 빼앗기기 싫어했고, 따라서 1781년에 연합헌장 가로 열고 북부 13개 주가 제정한 미국 최초의 연방헌법 가로 닫고, 연합헌장을 중심으로 융합하려던 첫 번째 시도는 각 식민지에 지나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786년 세이스의 반란 가로 열고 매사추세츠에서 일어난 농민반란 가로 닫고, 반란과 전쟁, 부채라는 비결 문제 등 새로운 위협들이 닥쳐오고서야 비로소 식민지들은 한사코 자율성을 희생하지 않으려던 태도를 버리고 1787년에 현재와 같은 강력한 연방헌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 제국과 주율로 국가 등에서 볼 수 있는 통합의 예. 서로 반목하던 독일 공국들이 19세기에 들어와서 통일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3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가로 열고 1848년의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1850년의 독일 연방, 1866년의 북독일 연방 가로 닫고, 1870년 프랑스의 선전포고라는 외부의 위협이 닥치면서 마침내 각 공국의 군주들은 1871년 권력의 많은 부분을 독일 제국 정부에 양도하고 말았다. 이처럼 외부 세계의 위협을 받고 서로 뭉치는 방식 이외에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는 또 한 가지 방식은 정복에 의한 합병이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사례로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세워진 줄루 국가 가로 열고 19세기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합병되었다. 가로 닫고 줄루 국가를 들 수 있다. 백인 정착민들이 처음 보았을 때 줄루족은 수십 개의 작은 추장사회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700년대 말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각 추장사회 사이의 싸움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들 사회가 가진 공통적인 숙제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갖추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딩기스와요라는 추장이었다. 딩기스와요는 1807년쯤에 경쟁자를 제거하고 음테트와 추장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그는 모든 촌락의 젊은이들을 징집하고 출신 촌락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부대를 편성함으로써 우수한 중앙집권적 군사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추장사회들을 정복하면서도 학살을 금하고 정복당한 추장의 가족을 살려두었다. 다만 정복당한 추장의 친척 중에서 자신에게 협력하겠다는 사람을 추장 자리에 앉힘으로써 우수한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을 만들었다. 아울러 분쟁에 대한 판결 방식을 확충하여 우수한 중앙집권적 갈등 해결책을 만들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딩기스와요는 줄루족의 추장사회를 30개나 정복하여 통합의 기초를 다졌으며, 그리하여 아직 미숙하나마 줄루 국가가 탄생했다. 딩기스와요의 후계자들도 사법체계, 치안, 의례 등을
확충함으로써 국가를 더욱 강화했다. 줄루족의 경우처럼 정복에 의해 국가를 형성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원주민들의 추장사회로부터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유럽인들이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폴리네시아의 하와이와 타히티, 마다가스카르의 메리나 국가, 남아프리카의 줄루 국가 이외에도 레소토, 가로 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로 둘러싸인 왕국, 가로 닫고 레소토와 스와지, 가로 열고 줄루족의 일파인 스와지족이 일으킨 국가이며 현 스와질란드 왕국의 모체, 가로 닫고 지를 비롯한 여러 국가, 서아프리카의 아산티, 가로 열고 현 가나 중부에 있던 흑인 왕국, 가로 닫고 아산티 왕국가 우간다의 응콜레, 가로 열고 현 우간다 서남부 고원지대에 있던 원주민 왕국, 가로 닫고 및 부간다, 가로 열고 현재 우간다 동남부에 있던 원주민 왕국, 가로 닫고 부간다 왕국가 등등이 있다.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은 유럽인들이 도착하던 15세기 이전에 이미 정복을 통해 성립되었지만 우리는 스페인의 초기 정착민들이 인디언들에게 받아 적은 구전 역사를 통해 이들 제국의 형성 과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로마 국가의 형성 과정과 알렉산더 치하 마케도니아 제국의 팽창 과정에 대해서는 동시대의 고전적인 저자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복의 궁극적인 요인과 직접적 요인. 정복의 궁극적 요인과 직접적 요인.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사회가 융합될 때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언제나 존재했던 불변의 요소였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무리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전쟁이 사회의 융합을 야기하기 시작한 시기가 기껏해야 13,000년 전이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미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이 높은 인구 밀도와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높은 인구 밀도와 전쟁이 초래하는 결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어째서 인구가 조밀할 때는 전쟁이 사회 융합을 야기하고 인구가 희박할 때는 그렇지 않을까? 그것은 패배한 사람들의 운명이 인구 밀도에 달려있기 때문인데 그들의 운명은 다음 세 가지로 판가름난다. 우선 수렵 채집민들의 무리사회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대체로 그렇듯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곳에서는 패배한 집단의 생존자들은 적으로부터 일찌감치 이동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뉴기니와 아마존의 유랑형 무리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대개 그런 식으로 끝났다. 식량 생산자 부족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처럼 인구 밀도가 중간 정도인 곳에서는 패배한 집단의 생존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집약적 식량 생산을 하지 않는 부족 사회에는 노예를 부릴 만한 일도 없고 많은 곡물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많은 잉여 식량이 생산되지도 않기 때문에 승리자들이 패배한 부족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것 말고는 생존자들을 써먹을 데가 없다. 결국 패배한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영토는 승리자들이 차지한다. 국가나 추장사회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도 역시 패배자들은 도망칠 곳이 없지만 승리자들은 이제 그들을 살려두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추장사회와 국가사회에는 경제적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성서시대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패배자들을 노예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들은 집약적 식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잉여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대신 정치적 자율성을 빼앗고 정기적으로 식량이나 물품 등 곡물을 바치게 하면서 그들 사회를 자기들의 국가나 추장 사회에 융합시킬 수 있다. 실제로 기록된 역사를 두루 살펴보아도 국가 또는 제국의 개국과 관련된 싸움들은 대개 그런 식의 결말을 보았다. 예를 들자면 스페인 정복자들은 멕시코 원주민들에게 곡물을 받고 싶어 했으므로 아스텍 제국의 곡물 목록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아스텍인들이 해마다 피지배 민족으로부터 받아낸 곡물에는 옥수수 7,000톤, 누엣콩 4,000톤, 비르말곡 4,000톤, 무명망토 200만 장, 엄청난 분량의 카카오 열매, 전쟁용 의복, 방패, 머리장식, 호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정복의 궁극적인 원인은 식량 생산과 각 사회 사이의 경쟁 및 확산이었다. 거기서 시작된 인과관계의 사슬에 의해 병원균, 문자, 기술,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 등 정복의 직접적 요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경우에 따라 달랐지만 언제나 공통적인 요소는 조밀한 대규모 인구와 정주형 생활이었다. 이러한 궁극적인 원인들은 각 대륙에서 제각기 다르게 발전해서 정복의 직접적 요인들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요인들은 대개 서로 관련되어 함께 발생했지만 그러한 관계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잉카인들은 제국을 세웠지만 문자는 갖지 못했고 아스텍인들에게는 문자가 있었지만 유행병은 별로 없었다. 딩기스와요 당시의 줄루족을 보더라도 이 각각의 요인들이 역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소 독립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줄루족의 사회 중에서 음테트와 추장사회는 기술, 문자, 병원균 등 어떤 면에서도 남보다 유리한 점이 없었음에도 다른 추장사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음테트와 추장사회가 가졌던 이점은 바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라는 두 가지 요소였던 것이다. 여기서 탄생한 줄루국가는 그 덕분에 한 세기 가깝게 한 대륙의 일부분을 정복할 수 있었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다소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3부가 끝났고요. 4부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 15, 16, 17, 18, 19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빅스토리 역사 책인데요. 이 4장이 마지막이네요. 아무튼 빅스토리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빅스토리 책을 한 권 정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께서 쓰신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빅스토리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을 다 읽고 나면 과학서적 책을 몇 권 읽고 다시 빅히스토리 책을 어제까지의 세계 저 책을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14장 다 읽었고요. 내일, 오늘은 이제 공부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시간 뵙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